안녕하세요. 제품과 지식재산권 강의를 맡게 된 유튜버 오늘도 김선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고려대학교 지적재산권 법학과에서 석사를 졸업을 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발명 지식재산권 교육 박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 강의의 목적은 전문가들의 재교육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들어는 봤는데 저게 분명히 특허 혹은 상표, 디자인인 것 같지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소양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께서는 변리사나 변호사분들과 같은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즉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분쟁이라든지 권리와 같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은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양적인 측면,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다면 기업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제 강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상표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잘 이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특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시는 그러한 단어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야, 이거 특허 출원해. 특허 출원하면은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 쉽게 접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특허가 과연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이 특허 제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특허, 발명 아이디어를 독점을 하는 그러한 제도라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이제 우리가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발명 아이디어를 독점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특허 제도이죠. 내 발명 아이디어를 독점을 하는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첫 번째는 특허를 생각을 하실 거고요. 다음으로는 실용신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 제품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 특허일까요? 실용신안일까요? 이러한 고민을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발명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특허일까? 실용신안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가
특허를 추론하는 게 좋고 어떨 때 실용신안을 추론하는 게 맞는지 제가 이 궁금증을 정확히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특허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서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내 발명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장려를 해서 어떠한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또 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진보시킬 수 있도록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특허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발명을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발명이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발명이에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발명이란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 또는 무엇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특허법, 특허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발명은 조금은 다릅니다. 특허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발명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전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연 법칙,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력이라든지 관성의 법칙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발명을 한다라는 것은 특허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어떠한 제품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특허에서는 명확히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야 발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제품을 특허로 출원을 하려면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발명품으로 이걸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제품을 완성을 해야 특허로 출원할 수 있고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거나 해주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특허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특허는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도 특허로 출원을 하고 등록받아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발명과 발명품은 다른 개념입니다. 발명은 지금처럼 기술적인 아이디어, 사상이면 되고요. 발명품은 이러한 발명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특허에서 이야기하는 발명은 아이디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도화된 것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고도화된 것이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고도화된 것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나올 텐데요. 우리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진보성이라는 등록 요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이때 이 진보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고도화와 관련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발명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종류. 일단 첫 번째로
물건 발명이 있습니다. 물건 발명이란 무엇이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볼펜, 그 다음 체형을 고정해주는 의자, 그리고 샤워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샤워기, 우리가 쉽게 손으로 잡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파워포인터, 프레젠터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거 역시 물건 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아닌 다른 발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건이 아닌 다른 발명은 우리가 방법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시간의 순서로 만드는 방법을 구체화한 발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발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제조 방법, 그리고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을 구분을 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분류를 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물건 발명, 다음은 방법 발명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 발명은 지금처럼 어떠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빵, 튀김 소보루죠.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튀김 소보루라는 빵인데요. 이 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처음에 밀가루 반죽을 하고 다음 과정으로 설탕을 넣는다. 그 다음 단계로 밀가루를 좀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인 재료를 넣는다. 그 다음에 오븐에서 몇 분을 굽는다. 다음 단계로는 기름에 튀긴다. 이처럼 시간의 순서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화한 것을 방법 발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간판에 특허받은 감자탕, 특허받은 김치찌개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다 방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제품이 물건 발명인지 혹은 방법 발명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화학회사라든지 제약회사의 경우는 방법 발명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기계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은 물건 발명에 대부분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민을 하고 이후에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방법 발명은 실용신안 X, 특허 O라고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특허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방법 발명, 물건 발명 두 가지 모두 특허로 출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용신안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방법 발명을 등록을 받고 싶습니다. 내 굉장히 기발한 음식을 우리 회사에서 발명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독점을 해보자.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이제 준비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김치찌개니까 더 우리가 맛있게 새로운 방식으로 개량을 했으니까 실용신안으로 한번 출원을 해볼까 하고 이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 혹은 치킨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드는 레시피를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게 되면은 절차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절차상 문제란 무엇이냐면 행정적인 오류를 의미하는데요. 실용신안은 물건만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발명을 우리가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게 되면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방법 발명은 무엇으로 출원을 해야 한다? 특허로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방법 발명은 도면보다는 어떠한 실험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절차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도면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 반드시 도면을 첨부를 해야 한다. 왜? 물건 발명만 보호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특징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은 과연 특허일까 실용신안일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 발명을 했다라면은 실용신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무엇으로 출원을 하면 될까요? 특허로 출원하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물건을 이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싶다. 고민이 시작이 되겠죠. 우리 제품, 우리 물건은 우리 회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 물건은 특허로 출원을 해야 할지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고민은 많은 분들이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발명가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발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이제 제가 전공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 발명을 했을 때 특허로 출원을 해야 되는지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특허로 출원을 했겠죠. 이제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특허 명세서도 쓰고 출원해서 등록도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쇼핑백이 있습니다. 종이 쇼핑백이 있는데요. 이 쇼핑백을 오른쪽에 있는 제품처럼 개량을 합니다. 위 상단에 개방이 된 부분을 접어서 닫을 수 있게끔 얘를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처럼 벨크로를 부착을 해서 돌돌돌 말아서 붙이게 되면은 위에 개방된 부분이 막히게 되는 그러한 쇼핑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허는 굉장히 어려운 발명,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위대한 발명에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한다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실용신안은 원래 있던 것들을 개량을 하면 실용신안이다. 그래서 큰 발명은 특허고 작은 발명은 실용신안이다. 이렇게들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화면 앞에 보여지는 이 가방, 기존에 있던 가방을 수정을 한 거죠.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용신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가방은 지금 저렇게 개량한 가방은 정말로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해서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다음 제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 바구니입니다. 기존에 있던 세탁 바구니를 오른쪽에 있는 제품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탁 바구니의 특징은 상단에 곡선으로 된 이 부분이 쉽게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사람이 세탁 바구니 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해서 의자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세탁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처럼 상단을 구성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빨래, 즉 세탁물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보다 개선이 된 발명 아이디어입니다. 이 세탁 바구니도 기존에 있던 세탁 바구니를 개선을 한 그러한 제품이죠. 이 세탁 바구니도 과연 실용신안에 해당이 될까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립이죠. 왼쪽에 있는 클립하고 오른쪽에 있는 클립을 살펴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클립을 보면 차이점이 11A 그리고 13A 부분이 다르죠. 이 클립은 오른쪽에 있는 클립처럼 13A 부분을 조금 더 면 형태로 만들므로써 보다 더 서류 문서를 잘 고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개선된 클립입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한 치킨인데요. 지금 이 치킨을 치즈가루를 뿌리는 치킨으로 개량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방법 발명에 해당이 되겠죠. 앞에 세 가지는 물건 발명이었고요. 지금 마지막에 네 번째로 보여드린 발명은 치킨을 만드는 방법, 즉 치즈 가루가 묻은 치킨을 만드는 방법. 이건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얘는 방법 발명이니까 특허네. 이거는 특허로 출원해야겠다라고 쉽게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 세 가지는 이거 실용신안 같은데 혹은 특허도 될까? 이러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 건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거, LG 생활건강에서 특허로 등록한 가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탁바구니,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특허로 등록한 세탁바구니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클립인데요. 클립 역시 개인이 발명을 해서 특허로 등록을 받은 특허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 내내 치킨. 치킨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방법 발명이니까 당연히 특허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개량 발명인데 특허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뭐야? 내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 다른데? 개량을 했는데 어떻게 특허야? 이러한 궁금증이 충분히 드실 겁니다. 저 역시도 개인 발명가로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면 전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다 10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0-134, 10-147, 10-077로 되어 있죠. 이 앞에 있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특허에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실용신안은 20으로 숫자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 아이디어들은 모두 다 특허로 등록이 된 그러한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 요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같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보성인데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즉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신규성인데요. 신규성은 기존에 없던 전혀 다른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보성인데요. 이 진보성에서 많은 발명들이 거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보성은 무엇일까요? 진보성이 굉장히 일반인들, 지식재산권을 잘 모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초보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진보성은 앞에서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리지 못할 때 우리가 진보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라는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반도체 엔지니어예요.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으면 이 반도체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진보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쉽게 떠올리지 못할 때 진보성을 극복을 했고 특허로 등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특허는 이 진보성이 굉장히 고도할 때 우리가 특허로 인정한다라고 특허 제도에 써 있습니다. 반면에 실용신화는 이 진보성이 좀 낮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차이는 이 진보성의 크기인데요. 이 진보성이라는 것은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량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진보성을 일단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특허든 실용성이든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이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이제 하고자 하는 발명이 진보성을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가 특허로 출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특허로 등록이 될 만한 그러한 발명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당연히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거절이 됐어요. 진보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했는데 거절이 됐다. 진보성을 아예 만족을 못하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실용신안으로 바꿔서 출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거절한다. 즉 진보성이 0이다. 진보성이 0인데 이걸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면 어쨌든 진보성이 0이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즉 특허에서 거절이 된 거를 이건 개량 발명이라서 내가 거절이 된 건가 하고 실용신안으로 변경 출원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도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방법 발명 설명을 드렸죠. 치킨은 개량을 했는데 이미 있던 거죠. 김치찌개 이미 있던 거 개량을 했는데 특허로 보호를 한다면 물건 발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힘들게 나는 엔진을 개량을 했는데 이건 실용신안이다? 물론 김치찌개를 개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김치찌개를 개량하는 것보다 엔진을 개량하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죠. 개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실용신안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는다면 조금 더 쉬운 실용신안, 즉 음식을 개량을 했는데 실용신안 같지만 이거를 특허로 보호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물건 발명가들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무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해서 특허로 출원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간혹 개인 발명가 분들이시든지 아니면은 이쪽을 잘 모르는 기업 담당분들이 변리사님들과 출원 상담을 하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가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거 개량했으니까 실용신안이야. 그런데 변리사님이 이걸 우리 한번 특허로 출원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허로 출원하는 게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요금이 붙는데요. 이걸 듣고 이 변리사님이 돈 더 벌으려고 나한테 조금 더 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실용신안인 거 뻔히 아는데 특허로 출원을 강요하는구나. 이러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허의 경우는 보호기간이 20년입니다. 실용신안은 10년밖에 안 돼요. 출원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출원 비용에서 2배가 아닌 훨씬 더 적은 금액의 차이예요.
훨씬 적은 금액의 차이로 2배의 독점 기간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데, 그래서 변리사님도 특허로 출원하자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걸 잘못 판단하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특허와 실용신안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구분을 하지 않는데 특허로 출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진보성을 만족한다라면 무조건 특허로 출원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거 특허로 출원을 하면 거절되는데 그리고 비용만 더 비싸지는데 하고 변리사님과의 이러한 의사소통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리사님이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해보자고 한 거는 오히려 더 고객을 존중을 하고 더 아이디어를 잘 보호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정작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특허로 출원을 했는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대응할 때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은 좀 더 깊이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걸 출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의견 제출 통지서가 오는 게 조금 더 특허 명세서를 신경 써서 잘 썼다라고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제출 통지서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할 때 일정 부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잘 모르면은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의견 제출 통지서가 오는 게 내 발명을 훨씬 더 잘 좋게 권리 범위를 넓게 썼기 때문에 심사관이 이건 좀 권리 범위를 좁혀서 다시 쓰라고 보낸 건데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변리사님과 만나서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출원을 할 때 특허로 출원을 권유를 받았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특허로 출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적합하고요. 간혹 내가 실용신안 출원하겠다면 그냥 실용신안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러한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오히려 피곤하신 거예요. 그냥 이 돈 받고 실용신안으로 등록시켜드리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특허를 출원했는데 의견 제출 통지서가 왔고 거기에 추가 비용이 붙어서 다시 한 번 더 명세서를 쓴다. 이러면은 변리사님이 명세서를 신경 써서 잘 써준 거기 때문에 특허청 심사관이 좀 더 수정을 해서 다시 써달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우리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훨씬 우리 아이디어를 보호하는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등록 요건이 특허와 실용신안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습니다. 그 세계 국제 지식재산 기구가 있는데요. 와이포라고 합니다. 이 와이포에 가입한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요. 과반수 정도 되는 국가들이 이 실용신안 제도를 아예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허로 다 통일을 해 놓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배경을, 우리나라의 배경을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특허와 실용신안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특허 제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크게 구분을 하지는 않는다. 내 발명이 진보성을 조금이라도 만족을 하면은 특허로 출원을 하면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20년 보호받을 수 있는 걸 굳이 10년으로 줄여서 등록받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올바르게 우리가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을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보호를 받고요.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을 보호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필립스라는 회사를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에어프라이어를 처음 발명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필립스입니다. 필립스에서는 이 에어프라이어를 특허로 출원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립스에서는
에어프라이어라는 이 신제품을 발명을 하고 특허로 다 출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서도 에어프라이어가 나오고요. 저기 루맥스라는 회사에서도 에어프라이어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또 스타일러, 세계 최초로 발명한 기업은 국내의 LG전자죠. LG전자에서 스타일러라는 의류 관리 기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웅진이라는 회사에서도 스타일러와 유사한 의류 관리 기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분명히 내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으면 독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야?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어? 뭔가 특허에 속은 기분이죠.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출원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특허 침해 요건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알고 있어야지만 특허로 출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 경쟁 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이 특허 침해 요건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특허로 등록이 됐습니다. 다리가 4개가 있고 좌판이 있는, 엉덩이를 대고 앉을 수 있는 좌판이 있는 의자예요. 왼쪽에 있는 의자가 특허가 등록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 거죠. 즉, 특허받은 아이디어에 새로운 어떤 것을 붙여서 추가해서 생산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제 사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꾸겠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특허로 등록이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등받이가 없는 의자, 즉 등록이 된 거에서 등받이를 뺀 거죠. 하나를 빼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둘 중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리송하죠. 첫 번째가 특허 침해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가 특허 침해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침해일까? 궁금하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를 붙여서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즉, 타인의 아이디어에 내가 혹은 우리 회사에서 다른 어떤 걸 더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되고요. 반대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등록을 받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등받이를 빼고 왼쪽에 있는 의자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이런 경우는 특허 침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구성 요소의 완비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의자의 다리와 엉덩이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의자는 이 구성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포함을 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추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를 특허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랜턴을 붙여서 자전거 랜턴을 붙여서 판매를 하면은 특허 침해가 되지만 바퀴 하나를 빼고 자전거를 판매하면은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특허 제도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즉, 타인의 발명 아이디어를 모두 다 내가 포함을 해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면 특허 침해고 일부를 빼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은 특허 침해로부터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출원을 할 때에는 이러한 구성들을 잘 고민을 해서 출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구성을 넣으면 상대방이 회피해서 실시하기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개의 구성을 가지고 내가 의자를 예를 들면 바퀴도 달리고 팔걸이도 있고 등받이도 있고 여기 머리 부분도 높낮이 조절이 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특허로 출원하게 되면 상대방은 피하기가 쉬운 거죠. 팔걸이도 빼고 바퀴도 빼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특허 침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명세서를 잘 써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변리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명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특허를 피해서 뭔가를 생산하고 싶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회피 설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특허 명세서를 보고 이런 구성으로 특허를 등록받았구나. 보니까 등받이가 없는 의자로 특허를 등록받았구나. 혹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특허를 등록받았구나. 등받이가 있는 특허 의자를 등록받았다면 등받이를 빼고 우리가 판매를 하자. 혹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뺄 수가 없어. 빼면 의자로서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로열티를 지불하고 이 의자를 뭔가 좀 더 개선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식재산, 즉 그 중에서도 특허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